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7일 토요일 MBN 뉴스와이드입니다. 네, 오늘도 한 주간 있었던 정치권 이슈 내부 모시고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전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 조승현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수석상임 부위원장,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최수영 전 대통령직 인수위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이른바 이 회담이 오늘 29일로 좀 정해졌습니다. 이 얘기부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 보겠습니다. 의제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신속히 만나겠다는 이재명 당대표의 뜻에 따라 오는 29일 월요일 오후 2시 대통령실에서 차담 회동을 진행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특별한 의제 제안은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총선 민심이 반영된 의제들에 대해서 가감없이 대통령께 전달하고 방안을 찾도록 할 예정입니다. 오랜만에 하는 영수회담이라 의제도 좀 정리하고 미리 사전 조율도 해야 되는데 그거조차도 좀 녹록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접어두고 먼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하게 만날 일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실무 협상에서 의제 조율에 이 어려움을 겪었던 양쪽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아니면은 실제로 이재명 대표의 결단이 있었던 것인지 이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회담이 성사된 그 배경부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조 부위원장님, 네. 그 이재명 대표, 그러니까 실무 협상을 지난 19일부터 계속했어요. 대통령이 이제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를 해서 한번 만납시다. 이런 얘기를 꺼냈고 이재명 대표도 흔쾌히 응했는데 문제는 시기와 의제, 뭐 여러 가지 형식을 놓고 이 지금 홍철호 정무수석 또 이 천준호 비서실장 간에 너무나 이 실무 협상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면서 진척이 없었거든요. 네. 근데 어제 갑작스럽게 이재명 대표가 의제 상관없다, 일단 만나겠다 이렇게 선뜻 결정한 이유가 뭡니까? 일단 협치의 의지를 나타낸 거라고 보여지고요. 꺼져가던 영수회담의 불씨를 살렸다. 언론에도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분명히 더 아쉬운 입장일 텐데 지난주에 23%, 그저께 24%가 나올 정도로 여론조사가 지금 거의 조기 레임덕 수준까지 왔다고 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상황에서 아쉬운 입장에서 그동안 중범죄자다, 반국가 세력이라 이렇게 비판하던 분이 먼저 만나자 손을 내밀고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의 얘기를 충분히 듣겠다. 다 듣겠다. 이렇게 말씀하셔놓고 기싸움하고 삿바싸움 하니까 이제 기자들도 당장에 지금 안타까워하고 그런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해서 영수회담이 무산되느니 차라리 그냥 통 크게 결단을 해서 협치에 발걸음 한 걸음 나가자. 이런 결단을 했다고 평가하고 있고 언론에서도 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교착 상태에 빠졌던 회담을 결국 성사시킨 거는 이재명 대표의 결단이었다. 그렇죠. 통 큰 양보였다. 양보를 이렇게 했죠. 민주당은 예. 평가하고 있군요. 네. 어쨌든 의제를 정하지 않고 하자는 얘기는 뭐냐면요. 의제를 조율하고 정상회견이라든지 영수회담 마찬가지입니다. 의제를 정하고 합의문까지 어느 정도 조율하고 회담을 해야지 성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의제 없이 하자는 얘기는 상당히 대통령실 입장에서도 리스크한 일입니다. 이렇게 되면 각자 나와서 각자 브리핑하고 어떤 내용이 브리핑될지도 모르고 그것이 이제 뭐 진실 공방으로 갈 수도 있고 이런 리스크한 일인데 왜 그런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지만 의제를 정하지 않자고 이렇게 대통령실이 주장했지 않습니까? 예. 네. 사실 이거는 기존의 영수회담이라든지 이런 관리하고는 어긋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의 뜻에 따른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어쨌든 영수회담하고 협치를 함으로써 민생을 살리자 이런 의지를 보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용사는 왜 통 큰 양보 또는 통 큰 결단을 먼저 못 내렸습니까?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 쪽에서 급한 거는 용산이었는데 윤 대통령이었는데 이재명 대표 쪽에서 통 크게 양보한 거다. 그래서 회담이 성사됐다. 왠지 빛이 저쪽으로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뭐 왜 용사는 그걸 못했을까? 양보한 거 맞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어쨌든 그 의제를 국한하지 않고 수용하겠다 하니까 양보한 건 맞는데 이재명 대표도 사실 역풍을 고려한 거죠. 왜냐하면 지금 말하자면 지금 두 양측 간의 그 공방 중에서 어떤 게 있었냐면
이재명 대표 측이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한다. 의제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이를테면은 뭐 대국민 사과라든가 그다음에 25만 원 민생지원금, 그다음에 특검 얘기, 그다음에 뭐 거기 특검 또 김건희 여사 특검까지도 포함해서 게다가 이제 뭐 사실 이제 여기에서는 뭐 의정 갈등도 좀 포함해주고 싶었는데 그런 건 전혀 반영되지 않을 것 같고, 그러니까 지리하게 줄다리기를 하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맞아요. 의제 없이 그냥 무제한으로 토론하자는 얘기는 어찌 보면은 우리가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는 건 그 누구의 책임도 아닌 것처럼 너무 이건 방대해져 버리면 이제 나중에 입장 발표하거나 성명 발표할 때 굉장히 애먹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의제를 설정하는 건 좋긴 한데 이게 교착 상태에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바텀업 방식으로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무진이 조율해가지고 위로 올리는데,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가면 바텀업이 안 되니까 나는 그럼 탑다운으로 가겠다 해서 지금 탑다운 방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방식의 문제인데 저는 용산에서 하는 것은 처음 만남이었으니까 최소한 한두 개라도 성과 있는 좀 의제를 우리가 나중에 공동 입장에 좀 내보든가 아니면 뭐 공동 성명 내도 갈 수 있으면 좋은데 뭐 그게 될지 모르겠으나 그런 걸 생각했는데 어쨌든 저는 이 교착된 상태를 푼 건 이재명 대표가 맞고 용산 입장에서는 이래서 이제 순항하게 된 건 다행인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너무 우리가 과도한 것을 요구하다가 마치 우리가 판을 깬 것처럼 비춰지는 그 리스크도 좀 감내하기 좀 부담이 있던 것 같아서 이번 양보에는 그 배경도 함께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동의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동의- 이재명 대표가 어떤 여론이라든지 너무 무리한 요구로 그러니까 의제를 일종의 자꾸 대국민 사과 얘기도 있었고, 그러니까 한지 안 하는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 거부권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그러면 하지 않겠다는 얘기해달라. 이런 건 대국민 항복 선언이거든요, 사실은. 대통령이 헌법에 부여된 권한을 갖고 당연히 행사하는 걸 가지고 그것도 하지 말아라고 예. 이야기하는 거는 그거는 월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들이 이제 티키타카가 되다 보니까 그건 이재명 대표가 대승적 차원에서 물꼬를 튼 것 같은데 그런 배경도 있었다고 설명하는 거죠. 예. 여기서 판이 깨진다면은 누구한테 더 손해가 클까요? 물론 이제 국민의 손해이기 때문에 이렇게 양보를 한 거겠지만은 저는 사실 시간은 이재명 대표의 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계속 이렇게 시간이 끌수록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좋지가 않을 텐데 국정 운영의 동력이 자꾸 빠질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양보를 했다고 보여지는데 여기서 만약 판이 깨졌으면 누가 책임이 클까를 생각해 본다면은 당연히 이재명 대표가 양보한 건 맞고요. 그런 역풍을 두려했다는 이런 비판보다는 어쨌든 협치를 위한 의지를 보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회담이 애초 예정됐던 오찬이 아니라 이제 차담 형식으로 바뀌기도 했고 아마 이제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만 일단 예정된 시간은 1시간가량이라고 하죠. 이 시간 안에 어떤 충분한 대화들, 논의들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저는 현실적으로 1시간보다 훨씬 더 길게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으로 잡아둔 시간이 1시간인 거고 네. 지금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진 것이 민주당이 원래 의제 협상할 때 제시했던 아이템이 16가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의제를 딱히 정해놓지 않고 만나기로 했습니다마는 아마 이재명 대표는 그 대통령을 만나면 하실 말씀이 많을 거예요. 네.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이 지금 영수회담을 협치의 계기로 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 충분히 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1시간보다 훨씬 긴 시간으로 진행이 될 것이고 그러면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이 단독으로 두 사람만 만날 수도 있을까요? 그 시간이 지나면. 그럴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저는 어떤 점에서 그런 가능성을 보냐면요. 지금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가 협의해야 될 중요한 주제가 총리 인선입니다. 예. 야당의 동의가 없으면은 지금 총리 임명 동의안 통과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인사는 사실은 굉장히 내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네. 이걸 협의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면 대통령께서 임명하고자 하는 총리 후보와 야당이 수용할 의사가 있는 총리 후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면 네. 그거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A도 안 되고 B도 안 되고 C도 안 되고 그런데 D는 우리가 수용할 수 있다. 예. 이렇게 되면은 배석자들이 양쪽에 여러 명 있는 상태에서 그런 논의를 했을 때 불필요한 얘기들이 나중에 밖에 새어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어떤 총리 물망에 올랐다가 뭐 야당이 수용하지 않아서 되지 않으신 분들께 굉장히 또 신뢰가 되고 네. 그런 것이 어떤 그 대통령의 임명권, 인사권에 있어서도 좀 누가 되는 측면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인사에 관해서는 배석자를 물리고 얘기하는 상황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하고 네. 예상했습니다. 지금 보면 이재명 대표는 하고 싶은 얘기가 굉장히 네. 많을 것 같고 윤석열 대통령은 일단 듣겠다라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가장 먼저 요구하고 또 중요하게 꺼낼 의제는 무엇일지 그리고 대통령은 어디까지 받아줄 수 있을지가 궁금한데요. 뭐 이재명 대표가 그날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의제 없이 이야기한다면서 총선 민심을 가감 없이 전달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총선 민심이라는 부분이 이재명 대표가 생각하는 것이 있겠죠. 그것은 아마 지난 총선 때 이 당시 민주당이 이야기했던 뭐 소위 말하는 이채양명주라고 예. 일컬어지는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의 실정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뭐 이 그 정치부 기자로 그리고 또 뭐 이렇게 정치권에서 오랫동안 보면서 이번 영수회담이 좀 특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상당히 어떤 특징적인 점에서요? 것이 있는데 저는 뭐 세 가지를 꼽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요. 차담 회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보면 이렇게 이 오찬이나 만찬을 겸해서 하는 예. 경우가 상당히 일반적인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회담의 의미가 축소된 건가요? 아니면 저는 이유를 그렇게 어디서 보기보다는 찾아야 될까요? 사실은 이 두 분이 지금 23개월 만에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이죠, 지금 처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통령 현 정권 들어서 취임이고. 처음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상당히 그러니까 이 현 정권 들어서 또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서 사실 대통령이 또 피의자라는 표현을 썼고 그렇기 때문에 네. 두 사람 관계가 상당히 껄끄러워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소위 말해서 밥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뭐랄까 그 인간적인 관계 이런 것들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먹하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차담을 할 수도 있는 거지만 그것보다는 오히려 그러니까 이제 밥을 먹게 되면요 상당히 의제에 집중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차를 마시게 되면 진짜 이거 민주당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할 이야기가 정말 많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롯이 의제에 집중할 수 있다는 측면이 차담 회견을 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고 두 번째 특이한 점이 배석자가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세 명이라는 거예요. 예.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좀 이례적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저는 두 분의 관계에서 유추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아까 총선 민심을 가감을 전달하는 부분 중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부분을 이야기하려고 할 때 그럴 때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배우자 이야기를 먼저 끄집어내기가 쉽지 않잖아요. 좀 껄끄럽잖아요. 그럴 때 배석자들이 그런 어려운 문제를 먼저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대통령도 그럼 자신의 배우자에 대한 이야기를 그냥 방어하기 힘드니까 참모들이 또 그런 식으로 해서 약간은 뭐랄까요 완충작용을 하는. 충돌을 좀 완화시킬 그렇죠. 수 뭐 있는. 그런 것도 아마 양측이 알게 모르게 나름대로 고려해서 배석자를 두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가 1시간이라는 거예요. 예. 1시간 앞서 뭐 우리 송영희 변호사 말씀하셨지만 1시간 플러스 알파가 될 거예요. 근데 이 1시간과 관련해서 주목되는 부분은 결국은 그 시간이 얼마만큼 늘어나냐. 2시에 하잖아요. 예. 그러면 만약에 저녁을 6시 내지 7시에 드신다고 한다면 저녁까지 먹고 끝나는 아니요. 그거보다 그러니까 최대한 한 4시간, 5시간까지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1시간이 넘어간다 이야기할 때는 네. 아마 이 밖에서 이제 두 분, 이 영수회담이 비공개로 일단 진행될 거니까 네. 그러면 1시간이 넘어가는 순간에는 상당히 깊이 있는 대화가 지금 되고 있구나. 그러면 그 와중에는 아마도 배석자를 물리고 독대하는 형식도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시간이 2시간 넘어갈 경우라고 한다면 네. 어느 정도의 결과물까지 예상할 수 있다. 그런데 말 그대로 1시간 만에 마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상당히 해당 부분이 결과가 냉랭한 그러한 쪽으로 나가지 않을까. 그 이 세 가지 관전 포인트를 보고 이 영수회담을 보시면 재밌는 예, 포인트네요. 포인트가 될 거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모 영화 대사처럼 밥을 같이 먹으면 그건 식구가 되는 거예요. 식구. 지금 이재명 대표랑 대통령이 식구로 하기 사실 어떻게 보면 정치를 같이 하고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야 되는 분이라고 한다면 사실 식구가 돼야 되는 거죠. 아니 분위기가 좋으면 얘기가 길어지면 또 뭐 식사도 할 수 있겠죠. 할 수도 있겠죠. 제안도 할 수 있고 예, 그렇게 할 수도 가능성도 열려 있겠죠. 있다. 예, 저는 그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체할 것 같은 생각이 좀 두 분 다는데 왜냐하면 회담 의제가 지금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까 혹여나 지금 굉장히 예민한 몇 가지 의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상이 되는 이제 그런 얘기들이 꺼냈을 때 정말 두 분 중에 누군가는 체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은데 제가 솔직하게 한번 양쪽에 나오신 분들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정말 만남을 위한 만남, 차 한 잔 마시는 그냥 형식적인 만남에 그쳐서는 안 된다. 이제 국민이 보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얘기는 양쪽 모두 공감을 하고 동의를 합니다. 뭔가 성과를 좀 내고 싶어 합니다. 협치를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느 한쪽이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정말 체할 것 같은 그런 얘기는 안 하는 게 좋은 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해야 되는 게 맞는가? 딱 예를 들어서 최상병 특검, 또 김건희 여사 특검. 자, 송 변호사님, 이재명 대표나 아니면 배석자들 중에 그 누군가, 진성준 의장이든 누군가가 김건희 여사 특검을 수용하십시오, 대통령님. 이런 얘기를 꺼내는 게 좋다고 보세요? 아니면 좋지 않다고 보세요? 아니면 그런 얘기 꺼냈을 경우에 대통령이 그것조차도 기분 안 나쁘게 대화를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일단은요. 정치가 우선순위의 기술 아닙니까? 그래서 야당이 우선순위의 기술, 대화의 기술을 발휘한다면은 저는 전략적 고려 때문에라도 그런 특검 이야기를 이번에 의제 앞부분에 꺼내진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아예 안 꺼내는 건. 아예 안 꺼낼 수도 있죠.
왜냐하면은 지금 이재명 대표로서는요, 일단 어떤 게 전략적으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냐면요, 이 영수회담을 앞으로도 또 이어질 수 있도록 그런 정례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국정 운영의 파트너로 인정받는 것이 좀 공인되는 게 이재명 대표로서는 필요한 부분일 거예요. 예. 특히나 그렇게 해야 그 옆에 있는 강성 야당인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와도 차별화가 됩니다. 그렇지 않고 하고 싶은 말을 속 시원하게 다 쏟아내고 오면은 당장은 시원하겠죠. 그런데 그러면은 12석인 조국혁신당과 무슨 차이가 있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당은 작은 야당이기 때문에 굉장히 강경한 목소리를 내고 지지층이 듣게 시원한 얘기를 함으로써 존재감을 과시할 수 있지만 사실은 수권 정당을 지향하는 민주당은 그렇게 하는 것이 별로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가급적이면 민생 이슈에 집중해서 예를 들면은 뭐 민생회복 지원금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뭔가 하나라도 합의를 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내도록 하는 것이 민주당에도 득책일 것이다. 그리고 네. 그런 전략적 고려를 지금도 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 문제는 사실 조국 혁신당이 강하게 지금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추진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재명 대표로서는 뭐 여러 가지 차별화 전략 차원에서라도 그 얘기는 꺼내지 않는 게 좋겠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자, 동의하십니까? 민주당 쪽에서는 그 얘기 좀 안 하고 좀 이 첫 만남이니까 좋은 분위기에서 끝나고 다음에 또 이 연속으로 회담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드는 데 집중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네. 총선 민의를 그대로 가감없이 전달하겠다고 했으니 그대로 또 김건희 여사 특검부터 시작해서 싸그리 다 대통령이 불편해할 수 있는 얘기들 다 쏟아내는 게 네. 맞는 것인지. 일단은 영수회담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대화가 주를 될 것이고 나머지는 배석 아닙니까? 배석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정책위 의장이라든지 비서실장이 뭐 그런 얘기를 던질 수는 없을 겁니다. 아마 그 회담의 성격상 그럴 수가 없고 배석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다음에 내용상은 그래서 이제 정치를 해야 된다는 게 뭐냐면 이게 레토릭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 고속도로 의혹, 그다음에 명품백 수수 의혹 이런 것도 국민의 여론이고 이런 걸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공정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 이런 얘기를 아주 온화하게 기분 상하지 않을 정도로 할 수 있는 레토릭이 필요하고 그게 정치 아닙니까? 그리고 최상병 순직하고 이거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은 대통령실이 직접 개입한 정황이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데 이건 특검법까지 제출한 상태고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런 얘기를 할 때 이런 걸 받으셔가지고 대통령께서 국민들의 의혹을 푸는 게 대통령이 하셔야 될 일이다. 그거를 레토릭을 잘 하는 것 이게 정치라고 생각하고 충분히 그게 국민의 여론이니까 이걸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치적 레토릭을 써서라도 양평 고속도로 얘기, 김건희 여사 특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얘기, 최상병 특검 얘기 다 한다 이런 뜻이군요. 그게 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인신공격이 아니라 이런 거에 대한 국가에서 수사기관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는 것이 지금 공정성에 문제가 있고 국민들이 이거에 대해서 의혹을 갖고 있으니까 이걸 해소하는 것이 국정 운영의 앞으로 향방의 중요한 포인트다. 이런 얘기를 아주 온화하게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온화하게. 봤을 때 지금 상황에서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아볼 수 있는 부분은 민생 지원금 25만 원. 이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좀 절충안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나오고 있는데 어느 정도 선에서 얘기가 나올 수 있을까요? 양쪽 다 만족할 만한 성과물이 나오려면 어떻게 합의를 해야 될까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건 그거잖아요. 25만 원 전 국민에게 주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삼성 이재용 회장도 25만 원 받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렇게 갔을 때 이게 과연 이게 적정한 배분이냐.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지금 그렇지 않아도 물가가 많이 어렵다고 하는데 이것 또한 지금 많이 풀린 돈 때문에 이게 인플레에 대한 간접적 영향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예. 그런 측면에서 지금의 25만 원 13조가 또 만약에 풀릴 경우에는 네. 당장 소비 신작에 효과가 있겠지만 조금 장기적으로 놓고 예. 보면은 이건 굉장히 또 물가 부담이 그 압력으로 올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정치를 책임지는 분들이라 고려할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그거예요. 일종의 이제 그 지금부터 발생하는 3월부터 발생한 게 그 코로나 때 지원 소상공인 지원금들에 대해서 지금 이자가 발생한데요. 외국 같은 경우에는 거기를 이제 보조금 형태로 지원했는데 네. 우리는 대출로 지원해가지고 이게 지금 이자 원금 플러스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테면 그건 딱 이미 숫자가 나와 있고 대상 지원들이 있잖아요. 예. 거기에 만일 그 돈을 지원한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그거는 민생을 챙기는 효과도 있고 그다음에 그분들의 어려움을 돌보는 국가가 해야 될 의무도 있고 야당 입장에서는 대통령을 설득해가지고 그런 실제 가장 현장에서 어려운 분들을 도와줬다. 그리고 그 효과가 바로 나타나요. 예. 더더군다나 그런 분들이 살아나는 것은
가장 우리의 기축 경제인 그런 틀에서 있는 분들이 살아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도 합의가 될 수가 있고 아니면 예. 제한적으로 아예 우리가 코로나 때 여러 가지 분위별로 돈을 줘봤기 때문에 예.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조금만 행정적인 비용만 들이면은 금방 그게 나타날 수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들에서 제한적으로 가되 금액은 조금 낮춘다든가 선별적인 그렇죠. 지원을 하자. 그런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은 어렵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 제가 좀 순차적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조금 전에 했던 얘기로 그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굉장히 점잖은 방식으로 대통령의 어떤 불쾌하거나 그러지 않은 어떤 수사 어구를 써서라도 양평고속도로 김건희 여사 특검 문제, 뭐 최상병 특검 문제를 다 얘기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화법이나 정치적 레토릭을 잘 써서 기분 안 나쁘게. 그럼 정말 윤석열 대통령 용산 쪽에서는 기분 안 나쁘게 그런 의제들을 다 이렇게 들을 청취할 준비가 돼 있을까요? 대통령이 지난번에 그 정무수석 임명할 때인가요? 그때 공개적으로 기자에게 문답을 했잖아요. 그래서 예. 이 영수회장과 관련된 질문이 나왔을 때 나는 좀 들으려고 한다. 일종의 경청의 자세를 갖고 무슨 있잖아요. 얘기를 하든. 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이런 자세를 취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경청하되 내가 할 말도 한다. 이런 생각을 아마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마 마음속에 담고 있을 거예요. 아니, 예. 물론 각반도 내놓을 수 듣긴 있다. 하지만 예를 들면 아까 민생지원금 뭐 전 국민에게 25만 원씩 주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할 말을 한다는 게 아니고 우리 최소영 씨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뭐 지금 이제 우리가 물가가 이렇게 상당히 뛰고 있고 그리고 또 상당히 이게 보편적인 직업으로 인해서 예. 정부의 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는 방법 이런 거기 때문에 나름의 타협한 부분들을 아마 본인도 대통령도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세를 갖고 할 거고 또 하나는 상당히 아마 이 총선이 적기 때문에 낮은 자세를 취하겠지만 그러나 결코 비굴하게 보이지는 않을 거야. 비굴하게 보이게 내가 처신하지 않겠다는 생각도 아마 대통령실은 갖고 있겠죠. 그렇기 예.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지금 상당히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러니까 지금 이 영수회담의 전망을 그렇게 밝게 보게 못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또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이냐 존중하되 가감없이 이야기한다. 대통령의 그 입장과 직위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존중을 하지만 예. 우리가 준비했던 이야기는 가감없이 전달하겠다는 생각을 분명히 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겸손하게 하지만 단호하게 이야기할 거다는 입장을 갖고 아마 민주당은 임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뭐 지금 여러 의제들이 많은데 이것이 아마 단 하나라도 뭔가 결말을 맺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서로 이야기를 지금 그러니까 의제를 던져놓는 상황에서 서로의 속내를 확인하고 난 뒤에 이것이 지금 일회성 단판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대통령이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내가 휴대폰에 그 야당 대표 전화번호까지 저장을 했다 이야기는 계속적으로 만남을 하겠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예. 모든 국민들이 이걸 바라보면서 여기에서 뭔가 결과가 나올 거야 라고 그렇게 기대하기보다는 이번에 하나의 출발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보는 것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겁니다. 과거 영수회담 사례를 보면은 결과가 좋았던 적은 거의 없어요. 아마 한 번도 없었을 것 같습니다. 이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만나서 각각 이제 돌아가서 브리핑하는 걸 들어보면은 약간 평행선을 달렸거나 오히려 서로 상대방에게 어떤 상처를 주는 그래서 불쾌하다라는 그런 논평들이 줄을 이뤘기 때문에 글쎄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점잖게 레토릭을 갖춰서 얘기한다고 해도 그거를 양쪽이 모두 흔쾌히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수준일지 모르겠습니다. 전 국민 25만 원 지급 문제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강하게 얘기했던 거잖아요.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성장률도 좋아요. 1분기 성장률 1.3% 잘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는 25만 원 지급은 부당하다는 게 지금 용산 또 기재부 정부의 대체적인 생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 대표가 그래도 합시다. 우리 저 어려운 서민들을 위해서 전 국민 누군 주고 또 누군 안 주면 또 그것도 절차도 오래 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으니까 줍시다. 이렇게 하면 대통령이 원칙에는 안 맞지만 정말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할 생각도 있을까요? 글쎄요. 대통령실에서 약간 그런 걸 검토할 수도 있다는 듯한 그 언급들이 흘러나오는 걸 보면 전혀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요. 예. 그러나 현금을 지원하는 것이 과연 지금 국가 경제와 국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일인지는 매우 의문입니다. 왜냐면은요, 지금 민주당이 이번 총선 내내 강조했던 게 뭡니까? 대파 들고 흔들었잖아요. 물가입니다. 그런데 총선 끝나자마자 대파는 쑥 들어갔고 25만 원씩 돈을 나눠주자고 해요. 예. 그러면은
한꺼번에 13조 원이나 되는 돈이 시중에 풀리면은 바로 자극되는 것이 체감 물가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그 코어 인플레이션은 그래도 잘 잡고 있는 편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국민들이 힘든 이유는 결국 그 체감 물가, 생활 물가 때문이거든요. 네. 2020년 5월에 1차 재난지원금이 지급이 됐을 때 가장 많이 가격이 급등한 품목이 돼지고기, 두 번째가 국산 쇠고기였습니다. 예. 이게 과거 통계가 입증하거든요. 그러면은 물가는 물가대로 오르고 국가 부채는 국가 부채대로 늘어나고 그러면서 소비가 근본적으로 진작되냐면 또 그렇지도 않아요. KDI가 2020년 8월에 분석을 한 게 있는데 그 재난지원금을 지급을 하면은 당장에는 사람들이 기분이 좋아서 돈을 쓰지만은 실제로 소비 증가 효과는 그 100을 지급하면 26에서 36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왜? 당장은 기분이 좋아서 돈을 쓰는데 그 다음에 월급 받으면 그만큼 저축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생산활동과 무관하게 돈을 나눠주는 걸 이전 지출이라고 합니다. 그 한국은행에서 2020년 12월에 발표를 한 게 있는데 이전 지출을 100을 하면 GDP 증가분은 20밖에 안 돼요. 그만큼 재정 승수가 떨어집니다. 이런 것들이 다 통계적으로 검증이 돼 있기 때문에 예. 이걸 원칙을 희생해 가면서까지 받아야 될 문제인가 저는 좀 많은 의문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요. 아까 총리 인선 문제도 이번 회담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가 나올 거다라고 했는데 혹시 협치를 보여준다는 차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자 그러면 야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께서 혹시 생각하고 있는 총리에 적합한 인물이 있으면 추천을 해주쇼. 그럼 우리가 그 중에서 정하겠어. 뭐 3배수가 됐든 2배수가 됐든 이렇게 아예 총리 추천권을 이재명 대표에게 던져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예 없다고 할 수 없죠. 왜냐하면 지금 어쨌든 민주당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그런 정확한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그렇다면은 혹시 이재명 대표가 그 추천하거나 생각에 의중에 있으신 분이 있느냐? 그럼 우리가 한번 검토해 보겠다라고 역제안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갔을 때 이제 이재명 대표는 또 생각할 겁니다. 내가 만일 근데 했는데 이분을 지명한다 해서 그럼 동의가 됐다. 그럼 사실상 국정 운영에 공동 책임을 지는 거잖아요. 그 윤석열 정부의 평가가 오히려 나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설령 윤석열 정부가 홀로 책임을 지고 결과가 나빠야지 다음에 대권 도전하는데 좋은데 자기들이 공동 이른바 분점 정부의 형태로 해가지고 총리를 추천해서 지명이 됐을 때 그 사람이 그러면 같이 했을 때는 공동의 평가를 또 받는 그런 형식이 될 수 있어서 부담 갈 수도 있어서 저는 오히려 대통령이 통크에 역제안을 한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도 상당히 그게 아유 좋다 우리가 총리가 우리가 제청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좀 부담스러운 카드로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지금 혹시 그런 이제 요청이 올 거에 대비해서 머릿속에 총리 후보를 이렇게 머릿속에 담고 월요일 날 이제 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재명 대표가 생각하는 머릿속에 담은 총리 후보가 정말 민주당 의원들과 다 공감하에 나온 인물은 아닐 거 아니에요. 어떤 분들이 또 싫어할 수도 있으니까. 정말 이재명 대표가 내가 대통령이 이런 분들을 추천했다라고 하면 민주당 의원들은 일사불란하게 지금 176명인가요? 175명. 예, 175명의 이 지금 당선자들은 일사불란하게 밀어줄 용의가 있습니까? 야당에서 만약에 추천을 한다면은 당연히 그 청문회라든지 아니면 국회 동의할 때 쉽겠죠. 그거는 이제 문제가 안 되겠지만 과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그 던지냐도 문제지만은 야당에서 그걸 받냐도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요, 대한민국에서 국무총리는 사실은 방탄총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대독총리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왕적 대통령제 하에서 대통령이 갖고 있는 대부분의 권한 행사하고 국무총리는 할 일이 많지가 않습니다. 제가 청와대 경험으로 봤을 때 사실 각 부처 공무원들이 국무총리실을 패싱하고 바로 청와대랑 얘기하기를 원하는 경우도 많아요. 왜냐하면 2번 컨펌 받기 싫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과연 국무총리로 야당에서 추천해서 된다 한들 국정운영의 책임을 같이 지지도 않으면서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때만 책임을 지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야당에서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그런 일은 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가 총리 추천해달라는 대통령의 말이 오면 나 싫다, 나 안 할래 이렇게 할 수 그거를 있는 받기가 쉽지가 않죠. 네. 재밌는 해석입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릴까요? 네. 아마 제 생각에는 그렇게 대통령께서 그렇게 이재명 대표 보고 먼저 그러니까 뭐 총리 추천해라 그래 말하지는 않을 거예요. 본인이 아마 마음속에 지금 내심 생각하고 있는 소위 말하는 보관들 몇 개를 그 이야기를 하겠죠.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분들을 내가 지금 대충 생각하고 있는데 야당이 생각하는 그 총리상하고 어느 정도 뭐 부합이 됩니까? 이 정도로 물어보겠죠. 의견을 아마 구하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그러니까 지금 뭐 대통령이 자신의 패를 까지 않은 채
바로 지금 이재명 대표 보고 추천하라는 이야기는요. 사실은 거의 뭐 연정을 하자는 하나의 그러니까요. 정치적 수순으로 사실상 가는 연정이에요. 것이거든요. 예. 물론 이번에 선거 결과를 보면 만약에 원내각 책임제가 됐다면 정권이 붕괴될 수밖에 없는, 그리고 뭐 만약에 그렇게도 만약에 제1당이 된다 하더라도 이제 가방을 못 가질 경우에는 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뭐 그런 측면에서 하니까 지금 거국 내각의 필요성은 분명히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1야당의 대표에게 첫 번째 만남에서 뭐 그러니까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인물을 추천하기 전에 먼저 추천해달라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상당한 이 지금 두 분의 관계상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월요일 오후 2시에 있을 영수회담 과연 어떤 얘기들이 오갈지 지켜보기로 하고요. 한편 영수회담의 일정이 정해지기 하루 전날 민주당 이재명 대표 그리고 조국 혁신당 대표의 비공개 만찬 회동이 있어서 또 화제가 됐습니다. 먼저 준비된 영상부터 보고 오시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님과 윤석열 대통령께서 만나시기 전에 야권 대표들을 만나 총의를 모은 후 윤 대통령을 만나신다면 더 큰 힘이 실리실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님께서 범야권의 대표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신다면 민주당이 얻은 175석이 아닌 범야권 192석을 대표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연락했어요. 선거 후에 제가 연락도 드렸지만 조금 이런저런 얘기들을 좀 나눌 필요가 있어서 제가 저녁 한번 하자고 했습니다. 앞으로 전국 상황에 대해서도 서로 교감할 것이 좀 있어서 같이 한번 대화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섭단체 문제는 민주당이 먼저 얘기했던 사안입니다. 민주당이 선거 과정에서 공약으로 총선 때 종합상황실장 하시던 김민석 의원께서 교섭단체 요건을 완화하겠다라고 먼저 말씀을 꺼내셨던 것뿐이지 이후에 조국 혁신당 민주당이 어떤 요구도 한 적이 없습니다. 네, 2시간 반가량 독주를 그것도 2병이나 마셨다고 하는데 이재명 대표가 먼저 만남을 제안했다고 하죠. 네.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조국 대표가 범야권 연석회의를 제안했는데 민주당이 사실상 거절을 했고 이렇게 야권이 균열되는 건가 했는데 두 사람이 비공개로 저렇게 만났습니다. 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인 거죠. 이게 협치이고요. 이재명 대표가 정치력을 발휘했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신가요? 왜냐하면요, 범야권 연석회의 이것도 사실 192석의 대표로 대통령을 만나라 되게 설득력 있는 주장입니다. 예. 야당 지지자들도 뭐 괜찮은 아이디어를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사실 야당 전 국민이 조국 혁신당에다가 힘을 실어준 거. 네. 그것은 민주적 정당성은 바로 5월 30일부터지 않습니까? 5월 30일부터 국회의원 취임한 다음부터 같이 협의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네. 그 전에 만나는 건 사실 좀 맞지가 않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거기는 의원이 아니지 않나 이렇게 날선 반응을 하니까 예. 좀 섭섭하다는 반응도 나오고 야권 연대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깨질 위험에 놓였으니까 만나서 이렇게 충분히 대화를 하고 술을 마시면서 식사를 하면서 이걸 푸는 거죠. 예. 그리고 지금 교섭단체 요건 완화 이 부분도 사실은 국회법 취지란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14개에다 특위까지 18개의 상임위가 있는데 네. 거기에 어느 정도 다 의원을 하나씩 집어넣을 수 있어야지 국회 운영에 참여할 수 있고 효율적으로 돌아간다. 네. 이게 국회법 취지거든요. 예. 근데 그거를 조국 혁신당을 위해서 그 요건을 완화했을 땐 그거에 따른 비판도 논란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원래 선거 전부터 민주당에서는 교섭단체 요건을 완화해야 된다라는 입장 아니었나요? 그렇죠. 그것은 이제 예전부터 다양성을 위해서 예. 다양한 세력의 국회에서 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서 그런 얘기는 있어 왔는데 이거 예. 공약으로 건 건 조금 저는 앞서 나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국회법의 취지를 무시하고 특히나 조국 혁신당을 위해서만 요건을 완화하면은 그동안 말해왔던 취지, 다양성이라는 이 취지가 또 퇴색이 되는 의미도 있고 그래서 이제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 역풍도 예상이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국 혁신당에서 섭섭해할 수가 있으니까 네. 대표끼리 만나서 또 친교를 나누면서 달래기 위한 자원. 어떻게 하면 이었다라고 논의를 해석해야 하면서 되나요? 그런 협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달래다기 표현은 좀 부적절한 것 같고요. 예. 그런 자리가 아니었나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근데 아, 뭐 고량주가 독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중국집에서 고량주 많이들 먹으니까. 근데 이렇게 고량주 마시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언제까지 갈까?
곰곰이 생각해보면 아까 우리 송 변호사도 얘기했습니다만은 김건희 여사 특검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는 조국 혁신당의 뭐랄까 이 분위기하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 쪽 분위기는 좀 달라요. 이쪽이 훨씬 더 조국 혁신당 쪽이 세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그 센 분위기를 같이 가져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의원들도 조국 혁신당으로 간 게 아니라 민주당으로 돌아갔어요. 150석이 아니라 170석이 넘는 거대 야당인데 1당인데 굳이 조국 혁신당의 도움이 필요 없어요. 패스트트랙이나 뭐 이런 거 빼놓고는. 계속 화기에 갈 이유가 없잖아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면. 아니, 그래서요. 어제 그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의 회동이 저는 그 이재명 대표로서는 조국 대표가 정치권에 오래 남아있지 않을 걸로 봐서 만났다고 봅니다. 오히려. 아, 이심도 있고. 왜냐하면은 그렇죠. 그런 대법원 사법 리스크가 문제 있기 앞두고 때문에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조국 대표는 이제 의원직을 잃고 또 당대표직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정치권 밖으로 갈 사람이라고 봐서 회동했다고 봐요. 송별회 한 거예요? 왜냐면 아니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만약에 조국 대표가 정치권에 오래 있을 거라면 이재명 대표로서는 오히려 군소정당의 대표라고 계속 무시를 하고 프레임 밖으로 밀어내야 맞아요. 그런데 곧 갈 사람이면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 조국 대표가 설령 재판을 받고 유죄가 확정이 돼서 의원직을 잃어도 그 지지층은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친명일색의 민주당을 지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들은 조국 혁신당을 지지를 한 겁니다. 그러면은 조국 대표는 의원직을 잃어도 그 지지층은 남았을 때 거기에 다른 대체자가 올 수 있죠. 친문의 어떤 후계자가 조국 혁신당을 맡는다든가 뭐 여러 가지 정계 개편이 있는다든가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로서는 그 조국 혁신당 지지층과의 심리적인 거리를 관리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엊그제 회동이 있었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 정성호 의원과 일종의 역할 분담이 있었던 거죠. 정성호 의원은 조국 대표는 아직 의원도 아니지 않느냐 이러면서 한번 공격을 하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정치적인 아량을 발휘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조국 대표를 만나고 저는 이렇게 전략적인 역할 분담이 있었다고 분석을 하는 편입니다. 꽤 그럴듯하고 합리적인 해석인 것 같습니다. 혹시 차 교수님은 아니 뭐 저도 뭐 송영훈 변호사 생각하고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아마 이 지금 그러니까 이 조국 혁신당 대표가 그 이야기했잖아요. 법야권 연석회의를 통해서 그러니까 법야권의 의견을 수렴한 뒤에 영수회담을 해달라는 제의를 했잖아요. 그 부분을 지금 민주당은 단호하게 거부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가면 지금 조국과 이재명의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되는 거 아니야?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다른 정치적 해석을 하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제1야당의 대표 또 범야권의 마태으로서 상당히 조금 야박하게 보이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런 건 아니고 하면서 좀 맏형으로서 좀 품는 이 인간적인 정리를 좀 챙기는 그런 뭐 모습을 그러니까 보여준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실제 두 분이 만나고 난 뒤에 뭐 했다는 이야기들도 뭐 지금 영수회담 의제를 논의한 게 아니고 두 분의 과거 인연을 갖고 뭐 이야기했다고 민주당은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만큼 정치적인 만남이 아니라는 식으로 선을 긋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조국 대표를 껴안고 갈 거야 라는 식의 그런 이미지 포장도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보면 뭐 이재명 대표가 조국 혁신당 대표의 앞으로의 여러 가지 향후 행보를 나름대로는 좀 염두에 둔 그런 모임을 만난 것이 아닐까, 모임을 가진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국 혁신당 관련해서 하나만 더 궁금한 거 어떻게들 생각하는지 좀 궁금해서요. 지금 이 원내대표를 뽑았잖아요. 황운하 의원이 됐는데 이게 콘클럽에 뭐 이렇게 교황을 선출할 때, 그러니까 뭐 누가 출마하겠다가 아니라 이제 다 모여가지고 후보자들이 다 모여서 이제 뭐 밤샘 토론을 한 것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형식으로 해서 이제 뽑았습니다. 근데 황운하 의원도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잖아요. 당 대표도 지금 대법원 판결 대법심을 3심을 앞두고 있고. 이게 국민은 어떻게 바라볼까? 저는 이제 그래서 조국 혁신당이 이제 굉장한 시험대에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조국 혁신당이 어쨌든 사람 이름을 뭐 조국이라는 한자는 다르지만 사람 이름을 내걸고 사실상 뭐 정책이나 뭐 공약 이런 걸 거의 꺼내놓지 못하고 그냥 정권 심판 하나, 그다음에 3년은 너무 길다나로 슬로건으로 이번에 12석을 얻었잖아요. 그럼 이제 과연 이 정당이 일회성 정당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정당이냐? 22대 국회 때 12석의 유의미한 원내 활동을 펼치면서 계속적인 어떤 우리 우리 정치권의 매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긴장 관계를 불어넣을 수 있는 거냐? 저는 그 시험대가 이제 조국 대표와 황운하 원내대표가 이제 결국은 사법적인 이제 그 심판을 받아서 들어가 버리면은 그 다음에 이걸 누군가 대체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대표와 원내대표가 할 텐데 뭐 원내대표는 지금 나머지 11명이 초선 중에서 할 때고 나머지 승계받아서 또 올라오거나 대표는 다른 사람이 할 수 있겠죠. 대표야 뭐 승계받은 사람이 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이 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그럴 때 과연 조국 혁신당이
그 지속 가능한 그 역량과 정치력을 보여주면서 갈 수 있느냐의 관건이 그때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지금 조국과 황운하를 지켜보는 조국혁신당과 그 이후의 조국혁신당은 매우 다를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같이 좀 분리시켜놓고 보는 게 맞지, 이게 쭉 이어서 끝까지 동력을 유지할 거라고 일관되게 조금 예측하는 거는 좀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